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전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를 수락해서 다음 주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를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또 청년 취업 관련 예산 등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한파 소식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어제처럼 좀 춥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추워서 출근길에 어김없이 좀 핫팩을 뜯었습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오늘도 외출을 하실 때, 출근하실 때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대부분 내륙 지방은 영하 17도, 이외의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춥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많이 춥네요. 네. 서해안은 아직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죠? 네, 이들 지역에는 지금 성인 무릎 높이 이상으로 눈이 쌓인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군산과 부안, 고창에 대설경보가, 김제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군산 선유도가 58.6cm, 정말 많이였고요. 군산 말도 57.8cm, 부안 새만금 37.5cm로 진짜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은 앞으로 이 지역에 더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과 전남의 서부 지역에선 5에서 15cm까지 눈이 더 오겠고요. 광주는 2에서 7cm 정도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출하실 때 특히 눈길, 빙판길 주의를 하시고 시설물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최종 지명했습니다. 네, 어제 좀 시기 전해드렸었는데 시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좀 최종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가장 젊고 또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명 후 한동훈 전 장관은 현실 정치인으로서 첫 일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야구 9회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9회 말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좀 애매한 상황이라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좀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또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오는 26일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에 최종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 앞으로 당내에서 또 대야 관계에서 헤쳐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죠? 네, 우선 좀 첫 시험대가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당장 취임 이틀 뒤인 오는 28일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이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당 입장과는 달리 앞서서 사실상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좀 내비친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수직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이 당정관계의 개선도 큰 과제인데요. 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당내에선 오히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 또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의도 문법이 아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내 인적 쇄신도 좀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다음 민주당 소식입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의 조건으로 대표직 사퇴 또 지도부 변화를 내걸었습니다. 조건부 대화를 일종의 좀 제안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신당 창당 행보를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과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3배나 많다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마비가 됐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비명계 혁신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우 의원도 민주당이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을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아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면서 내로남불은 그만하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이다면서 사실상 좀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결별을 하더라도 만나고 좀 결별을 하는 게 맞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을 좀 약간 중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신년 할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요? 네, 신년 할애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3일에 오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게 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또 공식적으로 수락을 한 겁니다. 관심은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하는지 여부일 텐데요. 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공제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 또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가 좀 늘어난 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 대중교통 공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배로 늘려서 80%까지 소득에서 빼줍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이 혜택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로 좀 확대를 한 겁니다. 또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이번에는 60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또 인적 공제에서 손자, 손녀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 좀 자녀까지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까지도 포함이 돼서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월세 부담 많은 분들 계시죠? 이번에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늘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이번에는 4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 공제 대상자가 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비도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4월 이후에 책사 본 거 또 공연 본 거 이런 문화비는 10%포인트 올린 40% 최종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 열리나요? 네, 내년 1월 15일에 다음 달 1월에 1월 15일에 개통되게 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저도 항상 좀 막판에 준비를 해가지고 허둥거리고 좀 놓치는 게 좀 몇 개 좀 있었는데 저부터 좀 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세금을 환급을 받았고 2명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꼭 13월의 월급 이 즐거움을 꼭 누리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 상생금융을 좀 강조를 해왔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권이 최대 2조 원을 동원해서 민생을 지원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당국의 요청에 좀 사실상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면 우선 4%가 넘는 금리로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금리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1년치 이자 납부액 중에서 90%를 은행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 원까지, 1인당 환급 받을 수 있는 액의 한도는 300만 원, 최종 300만 원까지입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돌려받는 대상이 모두 187만 명으로 예상을 하면서 1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알아서 좀 대상자를 찾아서 통보를 한 뒤에 지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 좀 계획을 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최대한 환급을 좀 진행을 해보겠다, 돌려드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1금융권 차주들에게만 지급된다는 건데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에는 1금융권 이용 못하고 2금융권이나 다른 곳에서 높은 금리 내고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1금융권 당연히 이용을 하고 싶죠. 그런데 신용등급 문제나 이런 등등의 현실적인 벽 때문에 이용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번에 다 1금융권 대상이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차주에게는 정부 예산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권처럼 좀 지원을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은행권보다는 최종적으로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또 특히 기준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제때에 금융권에서 정확히 제때에 좀 많이 내리는지 금리 부담이 좀 덜어지는지 명확하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금융당국에서 세워달라 이런 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사건 속보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혐의로 붙잡힌 10대 피의자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네. 이 10대 피의자 붙잡혔던 그 17살 임모군이 SNS에서 알게 된 이 팀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1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한 뒤에 낙서를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군과 이 범행에 동행을 했던 여자친구 김모양은 당시에 낙서를 하려고 보니까 주위에 경찰 등이 많다는 이유로 세종대왕상에 대한 낙서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낙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임군은 돈 때문에 이제 이런 낙서를 했는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진 못했다고 하네요. 네,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정작 낙서에서 임군이 인증사진까지 보냈는데 약속한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체 속아서 왜 이런 일까지 한 건지 좀 여러 가지로 사실 황당하고 안타깝고 좀 답답한 노릇인데요. 경찰은 그제 임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10대 김모양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를 해서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한 명이 숨졌죠? 네, 어제 낮 12시 54분쯤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실험동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60대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사망한 직원은 정년 퇴임 후에 재채용된 고경력의 계약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이 발생을 하면서 실험동 건물 정면이 크게 부서졌지만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좀 폭발이 얼마나 컸으면 당시 주변 지역에서 폭발음과 함께 차가 흔들릴 정도의 심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좀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네, 이번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서 2년에서 최대 5년 내에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해 정부가 주택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국회 문턱을 지금까지도 못 넘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실거주 생각이 없던 일부 당첨자들은 갑자기 잔금을 구해서 돈을 좀 갑자기 구해서 들어가야 할 상황이 갑자기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국회를 성토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꼭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어쩌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동안 좀 여야가 논의를 했었는데 절충점을 일부 찾기는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기는 하는데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일부 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국회 소위에서 이 논의를 또 이어갔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에 이견이 좀 생기면서 또 법안 처리가 또 보류가 된 겁니다. 앞으로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 일단은 재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동짓날인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적인 한파특보 속에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청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1에서 5cm, 전라 서해안은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10cm, 제주 산지의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더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7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요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권 구간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설을 해도 금세 다시 쌓입니다. 각별히 주의운전하셔야겠고요. 출근길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만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오산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순천 1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구빗길에서 난 사고라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맞섰던 청년 취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살아났습니다. 고용 노동 관련 예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짚어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예산안 처리 과정 참 길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습니다. 예.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어디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예, 저희 예산이 내년도에 33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이제 3.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대폭 늘렸는데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한마디로 이제 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OECD 가입 국가 35개 나라에 대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과거 1년 동안 가장 선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2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경험 같은 경우 굉장히 현장에 수요가 많은데 1,500억
200억 정도 네네. 지원하는 등 대폭 늘렸고, 근데 안전한 일터가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정비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가 없는 데는 이제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정 안전관리 컨설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청년 비일자리 취업 지원금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저출생 고령화가 좀 심각한데 역대 최대금으로 이 모성보호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한테 상담 훈련에서 직장 경험까지 적용하는 이제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그리고 국가 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하는 등 약자 보호하고 청년 일자리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집중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예. 우선 여야가 맞섰던 게 이제 청년 취업 관련 예산입니다. 정부가 네. 발표한 1조 원 규모 청년 지원 대책의 약 25%를 차지한 핵심 사업인데 삭감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정부한 대로 복원됐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보다 이제 오히려 한 344억 원 증액이 됐거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청년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경제적 번영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청년이 처한 상황,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취약 청년들에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그 일자리 지원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재학장부터 아주 일찍이 선제적으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지금 가장 그 호응도가 좋은 게 그 일경험 사업인데, 네. 금년도 2만 6천 명에서 내년도 4만 8천 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체류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그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만 하는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까지 확대하고, 근데 이제 시험 응시료가 네.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50% 할인 지원하고, 구직 단년 청년들은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비일자리 네. 청년 취업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니트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네. 50만 원을 취업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질 좋은 일자리 아까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뭐 ILO에서 규정할 때 네. 노동 기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대화가 되면서 최저임금도 준수하고 뭐 산업안전보건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이런 것인데, 요새 청년들이 질 좋지 않은 일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네네.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든가 조직 문화가 뭐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모성 보호 예산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그렇습니다.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2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초저출산 국면에서 우리 사회 최대 문제가 이제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런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은 뭐냐면 부모가 다 함께, 그리고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더 편하게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인데, 육아휴직은
이제 휴직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경력 단절 없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사용 연령을 현재 8살에서 12살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그리고 급여도 주 5시간 보존해 주는 것을 10시간을 이렇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아울러서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데 육아기에 이제 시차 출퇴근해서 네. 그 노동의 질도 높이고 만족도도 높이는 게 이제 시차 출퇴근 제도인데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 활용할 경우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시차 출퇴근 장려금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6+6 육아휴직제 부모가 6개월 동안 약 3,9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네. 그 모성보호제도가 이번에 대폭 확충된 거죠. 네. 이게 보니까 또 뭐 아동 돌봄 같은 돌봄 분야 특화 훈련 과정, 요양 보호사 훈련 과정 이런 것들도 또 신설이 됐고요. 난임 네, 치료 휴가 활성화를 위한 급여 지원 제도도 신설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많이 세세하게 좀 신설이 많이 되고 중액도 되고 뭐 그렇게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은 조정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출산, 육아 이런 게 웬만한 예산 퍼붓는다고 그 효과가 단기간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련 예산을 그러니까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많이 편성한 취지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10수년간 한 380조를 퍼붓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인데 이건 뭐 우리 사회의 존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이 효과는 나타날 텐데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봐져요. 네. 지금 이제 주로 모성보호 예산이 이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모성보호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1,000억 정도를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그 고용보험기금으로 저희한테 모성보호 예산으로 전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표명한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모성보호 예산의 이제 핵심은 이제 경력 단절 없이 그리고 실효성 있게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이지만 이제 노동시간 단축,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그 정책 방향성을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슬로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제도, 우리 제도가 뭐 부족한 건 아닌데 이제 직접 활용도가 낮는 거거든요. 네네. 활용도가 낮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하고 소득 보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편리하게 다 함께 네. 그리고 쉽게 더 많이 쓰도록 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 예산 가운데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제공한 예산 126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증액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지금 이제 내년부터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80만 개가 되고 네. 약 그 800만 명이 그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까지 그 컨설팅이나 기술 지도론이나 재정 지원 등등 한 것이 한 45만 개 사업장이에요. 네. 40만 개 사업장은 여전히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 내년도에 이제 바로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상당히 고용 불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 내년도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사과를 해라. 네. 그리고 확실하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라. 그리고 좀 유예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제대로 하겠다는 뭐 이런 약속을 해라.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야가 모두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50인 미만은 이제 안전관리자를 이제 의무적으로 둘 그럴 그 의무사항이 없는데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소 영세 기업들이 밀집한 이 산업단지,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이제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예산을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50인 미만 등 네.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재예방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 그 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요구했던 정부의 지원 대책을 내놔라 그랬는데 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안전보건관리자가 대표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요구한 게 있는데 야당과 입장차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동부는 그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특정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도 하죠. 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이제 산재기금 이번에 이제 저희들 특정 감사를 하는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네. 먼저 산재기금이 이제 제대로 그 누수가 되지 않고 뭐 부정수급이 없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잘 설계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 사례 뭐 이런 것들 좀 적발하고 그래야 제도 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로 신속하게 치료하고 보상하고 재활을 통해서 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재인정 경위와 그 다음에 그 보상까지 뭐 3단계에 걸쳐서 부정수급이 그 적발이 됐는데 현재 117건에 약 6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하고 무관하게 뭐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났거나 이런 것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서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 승인 단계에서 그 부정수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가 손상돼서 완전히 하체가 완전히 마비됐는데 그래서 산재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이 확인돼서 이런 거는 이제 장애 상태를 허위로 조작한 사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등급을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그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배액 징수하고 장애 등급은 재결정하도록 했고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역대로 최대 규모를 투입해서 원래 한 달 하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네.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정말로 이 피 같은 돈이 새지 않고 제대로 정말로 그 재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네. 반면 노동계는 이제 매년 적발해왔던 부정수급 사례를 산재 카르텔로 둔갑시켜서 산재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특히 그 산재 보험 개혁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상 네. 짧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 좀 해주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이게 누수가 되면 제대로 보호받을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노동계 주장은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적발해내면서 정말로 제대로 보상받고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국정감사의 취지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아주 짧게요. 내년 그 노동부 계획 아주 짧게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요. 이번에 여야가 합의로 그 일자리 예산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안전망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개혁이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예. 고용노동부 장관.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수로 2개. 파수로 2개? 아니, 5,000원 받았어요.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애녹입니다. 성수기는 이제 추워질 때 아무래도 한 10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붕어빵이 이제 성수기로 봐야죠.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린애들, 할머니 좀 오시면 하나도 좀 더 드리고 가장 조금 힘든 거는 텃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부쩍부쩍 하거든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희는 오시면 더 드리고 해요. 상인분들한테. 영업허가증과 또 위생교육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역 주변에 많이들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붕세권들이 많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영업허가증 다 해서 가게세 다 내고. 비록 이게 1,000원이지만 저희는 1,0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하고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 톤이 높아서 좋아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00원의 가치보다 마음까지 좀 담아서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세요. 여름에는 뭐 할 거야? 저희가 이제 그때 기다리세요. 더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붕어빵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동짓날인 오늘도 장갑이나 모자 같은 방한용품 꼭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를 가리키고요. 대관령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긴 시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각곡봉에 이미 79cm, 군산에 58, 서천 영광에 30cm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도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전라권 서부에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cm, 제주 산지의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메마른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오전엔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7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전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야구 9회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또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뭐 국민의 언어로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짧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는 훨씬 이해가 쉽겠죠. 네. 한지명재 이런 말도 했어요. 20년간 공공선을 추구해온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간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란 나침반을 가지고 간다. 결국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뭐 그동안 논란도 좀 적지 않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고 또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네, 이번에 뭐 한 장관을 추대한 뭐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 이제 가장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은 첫째로 이제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이런 걸 좀 강화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응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대응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뭐 이제 우려되는 지점도 좀 계속 지적이 좀 나온 바가 있죠.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너무 좀 친윤 성향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친윤 공천 내지는 이제 검사 공천 그동안에도 논란이 꽤 있었고 비윤계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게 좀 더 강화되지 않겠냐는 이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한 결과로 중도 외연 확대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중동 쪽에서도 뭐 외연은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언급을 좀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좀 정치력 부족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한 이유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를 젊고 참신하다. 그다음에 당정관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의 질을 높일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건 다 포함을 시키셨어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외연 확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니까 청년층하고 중도층 공감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지점까지도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국민의힘 친윤계 쪽에서도 계속 그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5일에 비상 그 의원총회 열었을 때도 친윤계 쪽에서 좀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동훈 장관뿐이다. 뭐 상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참신하기도 하고 인지도 면에서도 가장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당에서는 소통 질이 좋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보였는데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당정 관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죠. 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좀 이제 두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또 친윤계 쪽에서도 계속 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 소통이 더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좀 깔려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 또 호흡을 맞추면서 검찰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이런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쓴소리가 이제 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하는 게 중요하다. 한 비대위원장이 쓴소리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고 봐야 된다는 이제 네네. 아까 비슷한 얘기죠. 예,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조금 전에 윤재옥 그 대표 권한대행 말씀도 이제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친윤계 쪽에서는 그런 소통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왔고 또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가감 없이 좀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제 검사 시절에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부분을 또 흔쾌히 또 받아들이고 뭐 이런 이제 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서 이제 비춰볼 때 좀 뭐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친윤계 장여찬 이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도 여러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제 한 장관이 거침없이 말해오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경제인 사면 관련해서 본인은 그거 반대다 이렇게 이제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 주권이기 때문에 존중은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바가 이제 있다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본인이 꼭 해야 될 얘기 또 이제 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쓴소리를 해서라도 좀 이걸 반영시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여야는 지금 총선이란 절대절명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말을 인용해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순신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순신이 될 수도 있고 원균이 될 수도 있다. 원균. 예.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양쪽에 다 지금 열려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제 거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진보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원균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순간부터 그 부분을 아마 가장 고심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성공을 시키고 결국은 내년 총선 성공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제 앞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장관으로서 취했던 입장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운명적인 상황에 이제 처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좀 더 의외의 선택을 좀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추대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이제 뭐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밀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이걸 뭐 제거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한 위원장 이제 현실 정치 경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해서 그렇게 뜻한 바대로 쉽게 이렇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려면 비대위 구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대위원 네. 어떤 인물로 채워야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역시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대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 내외 중도 성향의 인사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도 좀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될 대상은 역시 당내에 있는 중도 또 비윤계 인사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 밖에 좀 눈을 돌려서 좀 중도 성향의 인사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선을 과연 한동훈 전 장관이 이걸 주도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혁신위원회 때도 사실은 혁신위원 인적 구성 관련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자기 말로는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당에서 상당 부분 결정을 한 것으로 당 지도부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윤계 박성준 의원이라든가 김경진 전 의원을 투입한 것도 뭐 사실상 군기반장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비대위에도 뭐 이런 친윤계들 내지는 뭐 대통령실 쪽에서 친윤계 인사들을 이제 좀 일종의 군기반장 비슷하게 투입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당내 비윤계들 그리고 외부 중도 인사는 좀 참여를 꺼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편 많이 늘리고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연대 필요성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른바 이제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뺄셈의 정치를 해서 자꾸 당내에서 한두 사람 나가고 이러면 지금 그게 결국은 전력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중도 외연 확대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반드시 당내에 있는 그 중도 성향의 인사들, 비윤계 인사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끌어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 좀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 당연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서 함께 지금 이제 좀 끌어당겨야 될 대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이며 어떤 역할을 맡겨야 이분들이 그 만족해서 좀 탈당을 멈추고 당내에서 활동을 하겠는가. 그 부분이 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번 그 비대위 구성 때도 지난 혁신위 구성 때하고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친윤 비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롯해서 당내 비윤계 끌어안기가 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그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비상시 이제 구성되는 임시 조직이잖아요. 네. 주로 어떨 때 비대위가 만들어집니까? 뭐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 앞두고 뭐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또 대형 악재가 불거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만들죠. 이번 비대위도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 여파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아시다시피 참패 직후에 혁신위를 가동을 하긴 했는데 성과가 좀 부진했고 이런 속에 김기현 전 대표마저 이제 전격 사퇴를 하면서 당을 이제 추스리는 동시에 내년 총선에 대응하려고 하는 목적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역대 비대위원장들 이제 살펴봤을 때요. 네. 누가 가장 성공적으로 당의 비상사태를 이제 극복했는지 성공 사례를 좀 꼽아주세요. 예, 비대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역시 박근혜 비대위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011년 이제 하반기에 재보궐선거에 이제 참패를 했고 그 직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2012년 이제 총선 앞두고 이때도 이제 미리 좀 굉장히 참패 시그널이 오니까 이제 뭐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당명 색깔까지 다 바꿨고 새누리당 출범시킨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이제 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냈고요. 그때 구성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발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인상적이었던 네. 예, 그런 이제 장면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도 역시 성공 사례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뭐 거의 삼고초려하다시피 모셔서 2016년 20대 총선 때죠. 선대위원장까지 이제 겸임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이제 원내 일당으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진영을 바꿔서 2020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또 맡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당명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비대위 체제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비대위는 뭐 거의 실패한 비대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실패 사례 중에서도 뭐 좀 대표적이었던 게 2016년 20대 총선 참패 직후에 출범했던 김의옥 비대위,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만들어졌던 임명진 비대위.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비대위를 만들게 되면 당의 주류를 상당히 좀 이제 견제를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 친박계 저항을 극복을 못했죠. 그것이 이제 실패 요인이었던 거고 민주당 뭐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대선 패배 직후에 이제 비대위 구성을 했는데 석 달 뒤에 치러진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이건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비대위원 총사퇴했고 뭐 한동안 리더십 공백을 이제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 정서 담아내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미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위원장이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수사 상황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얘기로 읽히고 있고, 그 지금 와중에 이거를 뭐 처리는 하되 뭐 총선 이후로 좀 미루자. 그런 이제 뭐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뭐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는 없죠. 근데 이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특검법 도입 찬성 의견이 계속 꾸준하게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면 국민 정서를 또 고려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 내년 총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거를 이제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도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론조사 관련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방송 중 민주당 김현정 언론특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평가가 포함된 조사로 조사 결과 부정평가 63%, 긍정평가 33%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그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면 대화할 용이 있다.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좀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총선 전에 물러나기는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친명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사퇴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해놓을 거 다 해놓고 그만두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이제 많고요. 그 이후에 비대위 구성하더라도 일단은 친명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요청했듯이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무래도 탈당 움직임도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이제 그 비주류의 반발도 좀 적어지면서 역시 좀 이제 원팀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먼저 형제복지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형제복지원이 1960년에 부산에 만들어진 그 형제육아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동복지 시설이었어요. 이름 그대로요. 네, 그러다가 1971년에 불황아 보호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대의 장소가 된 게 1975년대인데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대대적인 불황아 단속에 나섰거든요. 이제 내무부 훈령을 둬가지고 불황아들을 이제 길거리에 있는 불황아들을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한 불황아를 가둬두는 그런 장소가 됐던 거고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강제로 노동시키고 사실 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어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여성도 있었고요.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또 국가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이건 횡령을 하고 이런 범죄를 쭉 저질러 왔던 거고요. 불황아를 이렇게 가두고 노동시키고 이런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황아가 아닌데도 잡아서 가두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직장인인데 잡혀가가지고 사흘 만에 뭐 시신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명분은 불황아 선도였는데 사실 실상은 인력 사냥 이런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 잡아가기도 하고요. 고아도 당연히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명분이 됐던 게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거 어긴 사람은 실제로 불황아가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안 가리고 잡아가서 감금하고 노역시키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는 이게 형제복지원 혼자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목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부산시에서 협조를 해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잡았던 겁니다. 공권력이 개입이 됐군요. 네. 잡힌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었죠? 네, 이게 마치 감옥처럼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군대처럼 돼 있었습니다. 지금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대, 소대 이렇게 나눠 놓고요. 또 여성들만 따로 모여있는 여성 소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군대 같았던 게 뭐 원장, 부원장이 이제 위로부터 해가지고 계열로 내려오고 뭐 총무, 중대장, 소대장, 조장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식 훈련부터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소대장한테는 3단 경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군대처럼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 사진을 보니까 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경비원도 돕고 경비견도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하는 초소까지 돕고요. 그 방에는 창살이 촘촘하게 쳐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감옥 같은 그런 상태였고요. 이제 잡아온 사람들을 이제 다 반발하고 저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적으로 일을 시켜야 됐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면은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기본이었고 근데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이기도 했다라 그래요.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또 이제 지금 피해자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보면은 밥을 제대로 안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1개, 당근 1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찬을 줬다 그래요. 그 좀 끔찍한 그런 증언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쥐가 있고 이러면은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여성들 대상으로는 성폭행이 또 가해졌고요. 또 일부 남성한테도 있었다라 그래요. 밥을 안 줄 정도였으니까 돈도 당연히 안 줬는데 대신에 외부에 보여줄 목적으로 적금 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실제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전용 통장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형제복지원 수용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2년, 뭐 11년, 12년 정도 되는데 수용된 인원이 지금 조사한 걸로는 한 3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또 했는데 그때 결과를 내놨어요. 공식 사망자가 최소 657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최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원생 명단도 없이 관리가 됐고요. 아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았는데 유기하고 안매장하고 이런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이제 수용됐다가 사망한 원생들 있잖아요. 시신을 일부 의대에 이제 팔았다라는 거예요. 해부 실습용으로요. 뭐 한 구당 300만 원,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확히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면서도 정부로부터 한 연간 20억 원의 예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86년 말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부산지검의 김용원 검사가 이제 우연히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군대인가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상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요소도 있었는데 1987년 3월에는 이제 한 명이 또 사망을 해요.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발하다가 35명이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 폭로를 하게 되니까 알려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검사가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87년 초에 이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박인근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 포함해서 직원들 5명을 구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혐의가 뭐 횡령, 특수감금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아까 실제로는 뭐 살인도 있었고 강간도 있었고 납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소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혐의에 아예 적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선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항소심을 진행할수록 점점 형이 약해지고 벌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1989년 7월에 대법원에 이제 최종심이 나오는데 그때는 징역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만큼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소하게 되고 또 벌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벌금도 아예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갇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어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26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손을 들어줬고요.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203억 원인데 145억 원 정도를 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정도를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11억 2천만 원까지 1인당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 판단에서 꽤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일단은 선고를 하기 전에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의 고통과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거 재판부로서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재판부가 사과를 했네요. 네, 이게 특히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던 거는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공권력의 개입과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졌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고요. 또 당시에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 이런 것들이 신체와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딱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적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기를 깨는 심리,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호해야 한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당연한 금기를 깨는 사람들의 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규칙을 따르는 거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 이유로 규칙을 깨는 거 역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규칙을 깰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비교해서 규칙을 깰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국 손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고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면 꼭 그 경제적인 이득, 물질적인 이득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심리적인 이득도 포함됩니다. 뭐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정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목에서 지난 2008년에 전 국민을 이제 충격에 빠뜨린 숭례문 방화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것 역시 비슷한 심리였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 뭔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스프레이 낙서 사건으로 돌아와서 네네. 피의자 임부는 SNS를 통해서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썼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일단은 돈 때문이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사회적 약속보다 개인의 이득이 더 중요한 사람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분명한 특성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과 그러니까 이득이나 손해와 무관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걸 깨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아도취적 성향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보면 국제 정치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등등 연구한 것들을 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지도자들은 국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네. 그런 성향이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원만성하고 충동성인데요. 내가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낮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대비되는 게 충동성인가요?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네네네.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충동성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제 금기를 깨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느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네네. 뭐 재미 요소일지 쾌락 요소일지 어떤 걸 느낄까요?
요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재미나 쾌락을 과연 느낄까 이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기를 깨는 행동을 결심하고 옮기는데 일반적인 행동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소위 인지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해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재미로 느끼는 행동이라면 굳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진짜 고민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네. 그 우리가 흔히 저 사람 튄다, 행동이 튄다, 튀는 행동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금기를 깨는 사람들하고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다른가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하고 튀는 거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비슷해요. 네. 예. 그러니까 금기를 깨는 사람들. 금기를 깨는 거하고 관심을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차이점은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꼭 금기를 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금기를 깨는 거는 내가 그냥 기존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월한 지위에 서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돋보이고 싶거나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거는 뭐 사실 긍정적인 일을 해도 충분히 이타적인 행동을 해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기 금기를 깬다는 거는 어떤 네. 차원이 다른 행동이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좀 비뚤어진 영웅 심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또래 집단에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압력이 강하게 오면 거기에서 무언가 행동을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영웅 심리가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같은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 거를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네네, 싶은데 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네. 그 보통의 배짱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함으로써 또래 집단에 내가 약간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기 그 캐비넷 안에 이제 시험지가 담겨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실행에 옮기면 그것도 오늘의 주제에 맞는 금기를 깨는 사람에 해당하나요? 비슷하고요. 이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한테 이런 영웅 심리가 많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는 설명을 보면 또래 집단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특히 10대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이라면은 사회적 지위나 부나 권력 이런 것들로 내 위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청소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금기를 깨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게 배짱으로 보일 수도 있고 대담함 혹은 힘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월해지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로 돌아와서요. 피의자 임구는 10대입니다. 네네. 혹시 나이대에 따라서 혹은 어릴수록 반항적으로 금기 깨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짙은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내 지위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에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하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대의 그런 행동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뭐 재력을 갖게 되고 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자기가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이 들어서 많은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특징이 있나요? 네, 이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냥 수능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억제하는 능력을 잘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고 그걸 구별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요걸 안 하는 게 억제 능력이거든요. 네네.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억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장 과정에서 그 억제 능력을 제대로 배우고 발달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능하는 거하고 억제 능력을 키우는 거하고 이제 되게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네. 사회에 잘 수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영향이 있나요?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즉시적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 주었느냐 아니냐거든요.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너무너무나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어린아이한테 마시멜로우를 하나 줍니다. 선생님이. 그다음에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걸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느냐 요걸 이제 확인해 본 실험인데 여기서 잘 기다리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점수가 한 200점 정도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추적 조사를 해봤을 때. 네네. 그래서 즉시적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걸 연습한 아이들은 내가 지금 뭔가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하고 싶어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도덕성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도덕적인 행동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하면 안 돼, 좀 기다려야 돼 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예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지만 좀 기다려서 해야 될 행동도 있는데 그걸 또 못 참는다.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성장 과정에서 기다리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기다려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애들 머릿속에는 이거 나 하고 싶은데 왜 기다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왜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How?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이게 잘 안 되면 비도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그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 조금 기다리게 하는 연습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게 하는 연습. 아, 그게 제 머리에 좀 꽂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그 담장 훼손 사건에서 10대 피의자 말고 이제 한 명의 피의자가 더 있거든요. 이 피의자는 앞선 스프레이 낙서를 보고 모방 범죄를 일으켰어요. 범죄를 모방하는 심리, 이건 또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방 범죄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가 한 범죄 행위를 보고 따라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고요.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에 뭔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미디어에서 기사로 접하게 되면 방법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떤 건가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기를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방송사에 보도준칙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방법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을 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인데요. 송파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이 여파로 지금 1km 구간 정체고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사고로 정체고요. 하남 방향은 서울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고장난 차 여파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과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원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이동이 어렵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분당수서로 수서나들목까지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2022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가
2011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진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 일단 통계청 발표 내용 요약해 주세요. 통계청 발표 내용은 이제 2022년 잠정치인데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총 19만 9,976명으로 전년 대비 14.2% 그러니까 24,866명이 증가한 것으로 일단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육아휴직자의 이제 아빠 엄마 비율이랄까요? 통계학적으로는 여전히 엄마의 경우가 아빠보다 많이 나왔지만 이 아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전체 그 19만여 명 중에 어머니의 명수 자체는 14만 5,736명으로 이제 아빠의 휴직자인 5만 4,240명보다는 높은 수치인데요. 이 통계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 어떤 2015년 이후에 그 아빠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은 6%였던 거에서 지금 매해 그 아빠들의 비중이 증가를 해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7.1%로 그 비중 자체는 매해 지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인가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저출생이 조금 더 심각해진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사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인식 개선이 좀 됐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그 어떤 조직 문화에서 약간 젠더화된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그 고정관념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그 조직 사회에서 남성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러 아빠들의 어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아휴직자 10명 중 6, 7명은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간 격차도 여전히 이제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산업별로 또 보면 약간 공공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 이런 부분에서의 그 육아휴직자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다르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모하고 산업군하고 이제 그게 함께 믹스가 되면서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전히 300인 미만의 기업체에서는 좀 육아휴직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좀 정착이 돼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나요?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력 규모 자체가 적다 보면 그 휴직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전히 그 휴직자의 그 수로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역시 관련된 지분인데 육아휴직에서도 이제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 우리가 이제 현실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없나요? 저희가 이 육아휴직 통계 자체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고용보험을 지금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고용보험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교사들, 그러니까는 이 통계 수치가 이제 고용보험에서 발표하는 수치랑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제 레인지를 더 넓혀가지고 지금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 명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를 부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규모에 따라서 휴직자의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육아휴직 제도는 이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 기간 정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을 하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과 가정의 이제 양립 문화를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이라든가 근로 기간 같은 것들도 이제 변해 왔을 텐데요. 변화의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가 88년 이후로 이제 법이 생기고 이제 여성 근로자만 초기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우선 2006년 같은 경우에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가능했다면 2010년부터는 미취학 아동까지 연령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는 이제 통상임금의 40% 정도까지 보장하는 걸로 매 조금씩 제도 변화가 해왔는데 뭐 그 대상의 연령 아동 대상의 연령이 뭐 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한 급여의 부분은 매해 어떤 조금씩의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아빠들에 대한 어떤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2018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급여의 그 상한액이라든지 아빠들의 그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보너스 배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편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네. 허용을 했고 그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이라 그래서 부모하고 육아휴직제를 이제 같이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이런 제도를 작년에 이제 만 0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을 해서 그동안 많은 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뭐 요 얘기까지 이제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여전하거든요. 왜 누군가 이게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가입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근로자의 그 300인 이상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높지는 않거든요. 근로자 비중으로 하면 높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의 사각지대 부분 그다음에 그 300인 미만의 어떤 규모가 훨씬 많다 보니까 네네. 여전히 이제 육아휴직이 약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육아휴직 이제 또 관련 문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어느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우선 뭐 제도상으로는 이제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동 연령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든지 뭐 분할 사용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이제 제도 보완을 이루었는데요. 통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여전히 이제 뭐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수를 따져봤을 때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엄마가 이제 한 48명 정도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하면 뭐 노르웨이나 뭐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출생아 100명당 엄마의 휴직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고 아빠도 역시 100명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렇게 좀 북유럽이나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약간 낮은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은 제도상으로는 매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 기업 안에서 자녀의 어떤 양육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미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 직장 내 문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전문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우리도 이제 제도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를 바 없는 제도를 많이 갖추었다.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갖춰 나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약간 문화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제도 사용의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만큼 우리 사회 육아와 육아휴직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진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송업 종사자가 늘면서 1톤 트럭이라고 부르는 소형 화물차 숫자가 전체 화물차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 안전입니다. 차체 아래 운전자 하반신 쪽에 공간이 비좁아서 사고가 났을 때 화물차 운전자의 다리 부위 상해 발생률이 승용차의 7배, 사망자 비율은 5배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신규 차량뿐 아니라 기존의 차량까지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2월 20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